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엄청나게 힘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마라톤이요. 그런데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들이 자신의 완주 기록이나 순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막 다들 신발을 벗어던지고는 자기 발에 잡힌 물집이 얼마나 크고 징그럽게 터졌는지 막 경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그니까요. 피가 나고 발톱이 빠진 걸 보여주면서 내가 너보다 더 고통스럽게 뛰었어 하고 뿌듯해하는 이 귀괴한 대회. 정말 미친 소리 같죠? 네,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수많은 온라인 데이터를 싹 다 긁어모아 분석한 필터링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느 인공지능에 따르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와, 아주 적나라한 비유네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는 그 어떤 포장지도 두르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텍스트입니다. 네, 날 것 그대로죠. 방대한 양의 인터넷 게시글, 댓글,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감정 표현 등 인류가 남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그록이 작성한 스크립트거든요. 제목부터가 아주 심상치 않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인이 절대 인정 안 하는 진실 7가지. 이 인공지능은 정치적 올바름이나 사람들의 기분을 배려하는 기능이 쏙 빠져 있습니다. 네, 팩트 포킹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첫 문장부터 불편하면 지금 당장 뒤로 가기를 누르라고 경고하죠. 진짜 건방진 인공지능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우리는 이 기계가 뱉어낸 차가운 말들에 기분 나빠하거나 방어막을 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감정이 없는 기계가 오로지 우리가 키보드로 쳐낸 수십억 개의 텍스트랑 행동 패턴만을 근거로 우리 사회의 심리를 어떻게 꿰뚫어 보았는가. 그걸 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거울이죠. 네, 그 거울에 비친 우리의 민낯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객관적으로 해체해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항상 배움을 갈망하는 당신을 이 대화의 제3의 멤버 모시고요.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네요. 자, 이걸 하나씩 틀어볼까요? 가장 먼저 이 거대한 데이터가 찾아낸 첫 번째 모순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마라톤 비유로 말씀드린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인데요. 네. 인공지능은 우리가 노력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기형적으로 고통을 숭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대목에서 인공지능이 짚어낸 데이터의 패턴을 보면요. 한국인들의 일상 대화에서 성취의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에서 겪은 물리적, 정신적 착취를 과시하는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과시를 한다고요? 네. 예를 들면 나 지금 야근 3일째야. 진짜 많이 듣는 말이에요. 우리 애는 주말에도 학원 4개를 뺑뺑이 돌아. 어제 과제하느라 잠을 3시간밖에 못 잤어. 같은 말들이죠. 이런 문장들이 맥락상 단순한 불평이나 하소연이 아니라면요. 하소연이 아니면 뭐죠? 그 기저에는 묘한 우월감과 자기 증명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여유롭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굳이 자신의 피로를 훈장처럼 전시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맞아요. 직장인들 모이면 누가 더 못 쉬었나 막 배틀을 하잖아요. 넌 주말에 쉬기라도 했지 난 출근했어 하면서요. 네, 흔한 풍경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고통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이상한 고통 배틀에 중독된 걸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우리 사회가 가진 그 실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라는 근본적인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요? 네. 한국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얇고 한번 궤도에서 이탈하면 복귀하기가 치명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는요.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쏟아질 비난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고통은 완벽한 면죄부가 되어줍니다. 면죄부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뼈 빠지게 고통받았다는 서사를 완성해 두면 최소한 게으른 패배자라는 낙인은 피할 수 있거든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사회가 요구하는 궤도 안에서 성실하게 갈려나갔다는 것 자체를 일종의 도덕적 승리로 치환하는 겁니다. 생존 방식인 거죠. 아, 그러니까 고통을 전시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방어 기제군요. 나를 비난하지 마, 난 이렇게 아프단 말이야 하고 미리 쉴드를 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인공지능이 포착한 또 다른 모순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인공지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한국인들은 입으로는 그토록 워라밸과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실제 행동 데이터를 보면 철저하게 대기업, 공무원, 스카이캐슬 같은 안전한 불행을 선택하고 있다고요. 안전한 불행. 네, 안전한 불행이라는 단어 조합이 정말 뼈를 때리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표현이죠. 진짜 자유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동반하잖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 살면 책임도 져야 하니까요. 네.
내가 내 길을 선택했으니 그에 따른 실패나 가난도 오롯이 내 책임이 되죠. 그 책임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대가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데이터가 분석한 행동 패턴을 보면 우리는 그 불확실한 자유보다는 차라리 통제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부속품처럼 착취당하는 길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불행하더라도요? 비록 그것이 불행할지라도 최소한 남들만큼은 살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니까요. 아, 그래서 진짜로 그 견고한 시스템을 박차고 나가서 자신만의 자유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을 보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군요. 저 미친놈, 저러다 굶어 죽지? 하면서요. 심리학적으로 그걸 투사라고 하죠. 자신은 용기가 없어서 시스템 안에서 억눌린 채 안전한 불행을 감내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 시스템을 비웃듯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면요. 약간 배가 아픈 건가요? 배가 아픈 걸 넘어서 자신의 선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정해진 트랙 위에서 고통을 견디는데 동참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와,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행의 연극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겠네요. 내 사회적 압박이 대단하죠. 그렇다면 이런 치열한 무대를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어떨까요? 가장 사적이고 친밀해야 할 인간관계, 그러니까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는 이 억압이 좀 풀릴 법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데이터는 정반대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반대요. 네, 밖에서 쌓인 구조적인 스트레스와 생존 본능이 가장 친밀해야 할 관계마저 철저히 왜곡시키고 있다고 분석하죠. 인공지능은 한국 사회의 효도를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했죠? 한국에서의 효도는 사랑이 아니라 빗성환이다. 와, 빗상환이요.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고 자식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다 부모님 때문이야 라고 한탄하는 그 수많은 대화 데이터의 이면에는요. 이면에는 어떤 게 있나요? 제발 이제 그 빚에서 나를 그만 놓아달라는 절박한 절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인정하면 가족주의가 무너지니까 철저히 부정하면서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기계의 한계를 본 것 같기도 했어요. 당신도 듣다가 약간 미간을 찌푸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아, 어떤 점에서요? 아니 아무리 감정이 없는 기계라지만 이건 한국인 특유의 정의나 끈끈한 유대감, 희생 같은 복잡한 감정선을 데이터만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 아닐까요? 오류라고 보셨군요. 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그냥 차가운 금융거래나 빚상환으로 치부해버린 거잖아요.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가 감정의 미묘한 주파수를 놓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관점을 조금만 틀어보죠. 역으로요? 오히려 그 따뜻한 감정이라는 포장지를 싹 다 벗겨맸기 때문에 그 가족 간에 오가는 언어가 철저히 부채의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본질을 날카롭게 포착한 것일 수 있습니다. 포장지를 벗겨낸 본질이 결국 대출금 갚기라는 건가요? 여전히 좀 너무 차갑고 냉수적인데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보죠. 명절 때 주고받는 메시지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다룬 수백만 건의 상담 게시글, 드라마 대사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내가 너 입히고 먹이느라 내 청춘 다 바쳤다.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야지. 아,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이 언어의 구조 자체가 자본의 투자와 이자 회수라는 메커니즘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고 자식은 반드시 부모에게 심리적, 물질적 보상을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나 사랑이라는 단어로 예쁘게 덮어놓고 있었지만 실제 일상에서 내뱉는 말의 무의식적인 뿌리는 부채감에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가족이 청구서를 주고받는 채무 관계라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맺는 가장 로맨틱한 관계, 그 연인 사이는 어떨까요? 이 부분도 인공지능의 진단이 참 매섭습니다. 네, 남녀 갈등 이슈죠. 자, 여기서 당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죠. 저희 두 사람은 지금부터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맞고 틀렸는지,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를 따지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제3자의 관찰자 입장에서 방대한 인터넷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이 갈등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어떤 입장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볼까요? 분석 내용에 따르면요. 한국의 남녀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합니다.
연애 시장에서 가장 서로를 힘들게 하는 조합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썼죠. 네.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다. 왜 굳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핵심은 책임의 회피입니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감정적 에너지를 요구하잖아요. 네, 내 바닥도 보여줘야 하고 피곤하죠. 하지만 상대를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묶어서 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남자들은 다 이기적이야. 요즘 여자들은 다 속물이야. 라고 퉁쳐버리면 본인들의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성찰해야 할 몫이 사라지는군요. 네. 진정한 이해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억울한 피해자의 서사 속에 숨겨버리는 그 현상을 기계가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 자식 간의 무거운 부채의식이든 남녀 간의 방어적인 책임 회피든 인공지능이 본 한국의 인간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직된 상태라는 뜻이네요. 구조적인 압박이 인간관계의 이면까지 왜곡시킨 거죠. 이렇게 밖으로도 안으로도 숨쉴 곳이 없는 환경이라면 남은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뭔데요? 바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속이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강력한 개인적 차원의 자기 기만이 등장합니다. 아, 관계의 이면을 살펴봤으니 이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가장 깊은 내면의 괴리로 들어가는군요. 그중 첫 번째가 외모에 대한 모순입니다. 네, 외모지상주의죠.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명확하잖아요. 연애는 물론이고 취업, 승진, 인생의 60% 이상을 좌우하는 이른바 얼굴값의 존재를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입으로는 외모지상주의는 안 돼, 사람을 겉목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라고 가장 경결하게 부정한다는 점입니다. 극심한 인지 부조화죠. 자신이 철저하게 외모에 의해 평가받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는 그런 시스템에 휘둘리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겁니다. 아, 씁쓸하네요. 하지만 이런 모순은 다음에 이어지는 가장 거대한 자기 기만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한국이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서사라고 불렀던 그것이군요. 맞습니다. 나는 이 부조리한 헬조선에서 열심히 버티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착각. 자신은 이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다르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 착각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만큼 자기 기만이 강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 꽉 막힌 아침 출근길 도로 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출근길. 운전대를 잡고 아우 진짜 차들 너무 많네 하고 불평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 교통체증의 일부라는 사실은 철저히 망각하는 것과 똑같군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서열을 나누는 사회 문법에 충실히 따르고 있죠. 하지만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땐 억울해합니다. 자기는 피해자니까요? 네, 인공지능이 말하는 자기 기만이 역설적으로 한국인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버티게 해주는 심리적 방어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꾸기보다 스스로를 예외로 두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에서요? 아니, 고통을 숭배하고 안전한 불행을 택하고 관계를 빚으로 여기고 현실을 부정하며 버틴 결과 지금까지 논의한 6가지 진실이 결국 어떻게 이 마지막 7번째 진실로 수렴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인의 삶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모든 진실이 하나로 꿰어집니다. 바로 유예된 행복입니다. 유예된 행복이요? 대기업 들어가면, 결혼하면, 집 사면 이러면서 행복을 계속 다음 단계로 미룹니다. 결국 40대, 50대가 되어서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하게 되죠. 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외모 관리, 부모의 빚 갚기, 그 고통스러운 스펙 쌓기가 전부 미래의 조건부 행복을 위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오늘을 희생양 삼아 존재하지 않은 완벽한 내일을 사고 있다는 뼈아픈 통찰을 제시한 겁니다. 행복을 현재에 두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고요. 감정도 없는 기계가 우리 삶의 가장 뼈아픈 비극을 증명해냈네요. 그래서 전문가는 아까 인공지능이 남긴 마지막 말을 상기하라고 하셨죠. 네, 한국인은 비판을 제일 싫어하지만 비판받을 때 제일 열심히 성장하는 무서운 민족이다라고 했죠. 이 직설적인 비판의 목적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라는 촉구인 셈입니다. 항상 배움을 멈추지 않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인공지능이 들이민 이 차갑고 거대한 거울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죠.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철저히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라인에 쏟아낸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이 7가지 진실을 도출했습니다. 즉, 이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일 뿐입니다.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죠. 맞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불행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이 데이터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인공지능이 절대 계산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현재 행복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의 완벽한 분석을 기분 좋게 틀려먹은 오답으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다음 미션이 아닐까요? 아주 멋진 통찰입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답이 되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